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소기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번 시간에도 우리 도의식 행정법 체계도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행정법 체계도를 출력을 해서 보고 계실 텐데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 테마는 제소기간이에요. 그렇죠?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제소기간 규정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행정심판법 27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제소기간과 청구기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 또 더불어서 판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를 또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도의식 행정법 체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게 되면은 제소기간에 대해서 지금 이제 괄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부터 먼저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는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제소기간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취소송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 20조 역시도 취소송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해서 20조에 따라서 제소기간에 제한을 받는 것은 우선은 이제 취소송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무효등 확인송이나 부작위 묘파인송과 같은 취소송 외의 항고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38조 1항 및 38조 2항에서 준용 규정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무효등 확인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행정소송법 20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효등 확인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부작위 묘파인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히 자귀처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38조 2항에서 20조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서 참으로도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위에 대해서 어떻게 제소기간에 적용을 받느냐라고 하여 이것을 입법 과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생각 과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정소송법 제20조 1항 단서에 보시게 되면은 재결서 정본 송달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작위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필요적 행정심판 전시주에 적용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임의적 행정심판 전시주에 적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이라는 행정심판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 기각재결이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존재할 수 있고 이때는 더 이상 부작위의 문제가 아니라 즉 행정소송법 20조 1항의 문제가 아니라 1항 단서로서 재결서 정본 송달일 90일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여기서 38조 2항이 20조를 준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 있어서는 충분히 20조도 부작위 묘파행송에 있어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렸는데도 뭔가 찜찜하고 궁금한 점이 남으신다고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그것은 엄연히 재결에 실체가 있는 것이니까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기산을 한다는 점은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부작위가 재결로 전환되고 재결에 대해서 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관련돼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면 많은 고민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까지 한번 같이 한번 해결을 해볼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우리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에서 원처분 중심주의라는 거 배우셨을 겁니다. 원처분이 부작위가 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 취소송을 제기한다, 부작위 여파행송을 제기한다 라고 할 때 행정소송법 19조의 대상적격 규정 적용시키죠? 행정소송법 38조 2항이 19조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부작위 위법 행위의 대상도 처분 등 맞나요? 맞죠? 예, 그래서 이 부작위라는 것은 사실 부작위 처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원처분이 되는 거예요. 예, 부작위는 원처분이 됩니다. 그리고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의무행심판이 될 테니까 의무행심판을 거쳐서 기각재결이 나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재결이 있는 거예요. 원처분은 부작위 처분이고 그리고 재결은 기각재결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각재결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원처분인 부작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작위에 대해서 항고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왜? 19조가 38조 2항에 의해서 준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행위송에도 예,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죠? 그러니까 부작위가 있었어요. 의무행심판 거쳐서 기각재결 나왔어요. 다시 행정소송 제기할 때는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라서 재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행위송을 제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부작위 위법행위송을 제기하는 게 맞죠? 예, 그럴 때도 어쨌든 재결이 있기 때문에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기산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일부에는 예, 재소기한 적용될 수 있답니다. 오른쪽으로 와보시게 되면 결국 부작위 위법행위송이란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재소기간이 각각의 항고송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재소기간에 대한 내용 우리가 지금 자세히는 배우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소기간이라는 내용이 예, 이 항고송들에 적용될 수 있겠는가 먼저 보고 있어요. 여기서 취소이라고 한다면 예, 당연히 전면적으로 적용될 것이고요. 무효대공항의송은 전혀 준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부작위 위법행위송은요. 예, 우리 방금 얘기한 대로 행정심판 재결이 있으면 재소기한 적용받고요. 없으면 적용받지 않아요. 예, 부작위라는 것은 자기 처분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결이 없다면 언제부터 기산을 해서 날짜를 계산해야 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겠죠. 네, 그러면 우리 항고소송에 이와 같이 재소기간이 적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소기간 20조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예, 재소기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소송법 제20조 보도록 할게요. 20조 1항 본문과 단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있어요. 1항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취소소송은 여기 본문이에요. 취소는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예,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예, 처분 등이 뭔지는 아시죠? 예, 우리 대상적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처분은 원처분, 예, 그 다음 등은 뭐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이에요. 여기 등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이 등을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단서예요. 그래서 단서 한번 볼게요. 단서에 보시면 행정소송법 18조 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단서에 규정한 경우 18조 1항 단서가 뭐죠?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행정심판을 거쳐온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이것은 바로 18조 1항 본문에서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지만 예, 원고의 의사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거쳐온 경우 말하는 거예요. 임의적으로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행정청이 잘못 알려줘갖고 예, 행정심판을 거쳐온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재결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예, 어쨌든 행정심판을 거쳤으면 그에 따른 결론으로서 재결이 있겠죠? 행정심판 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즉 뭐예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은 때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했어요. 근데 단서에는 90일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본문에서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등이 바로 여기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이니까 이 90일은 여기도 적용되겠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 90일이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용은 뭘까요? 지금 본 것은 행정소송법 20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이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이런 식의 규정이 있잖아요. 이것이 행정소송법에는 분명히 있죠? 행정심판법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 행정심판법 보도록 할까요? 행정심판법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행정심판법 27조 이렇게 돼 있어요. 27조 보시면 1항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돼 있어요. 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등이 있고 여긴 등이 없어요. 27조 행심법 27조 1항에 보면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예요. 처분 등이 아니에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 행정심판의 대상에는 등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심판법 51조에 따르게 되면은 재심판 청구 금지 원칙 규정이 있어요. 재심판 청구 금지 원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한번 행정심판을 거쳤어요. 그에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에 어떤 결정이 있었어요. 재결이라고 말하죠. 재결에 만족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재결에 다시 또 불복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 청구하는 건 안 돼. 이게 바로 재심판 청구 금지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행정심판의 기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오직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행정심판의 재결로서 등에 대한 행정심판은 없는 거예요. 등이 없는 거면 재결서가 없는 거죠.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으니까 그에 따른 재결서도 없는 거고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이라는 것도 행정심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과 단서를 묶어서 즉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이 내용을 여기 등에다가 이렇게 적용시켜서 보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으면 이때는 재결이란 건 없으니까요. 오직 처분만 있어요. 그러면 본문 적용시켜요. 그래서 처분이 있으면 안 날부터 90일 되는 거예요. 제소기간이. 근데 여기 보시면 단서가 이 본문의 등을 구체화시킨 거니까 이게 본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죠. 특별 규정이에요. 그러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으면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되는 거 맞아요? 등이 바로 뭐예요? 재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다른 표현으로 재결서 정본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항으로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조 2항을 보시면 본문에서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이건 뭐겠어요?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처분 등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적용돼요. 단서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보다 플러스 알파 기간을 잡아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2항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취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처분 등, 즉 처분이나 또는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재결이 있음을 알았으면 그때부터 90일이 되겠지만 그걸 알지 못했으면 그때부터 있은 날로부터 1년 적용된다는 거예요. 다만 단서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으로 꼭 제한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기간 잡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특히나 주로 처분상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 많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여긴 주로 처분 상대방이라고 돼 있는데 이 처분 상대방은 이유 제시 규정에 근거하여 처분 통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처분 통지서를 받으면 그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시죠? 처분상 제3자, 그와 같은 처분이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처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처분상 제3자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행정청은 얘한테도 처분 통지서를 보내줄까요? 안 보내준답니다. 왜 안 보내줄까요? 과연 그와 같은 처분에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획정할지가 불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 모두에게 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안 보내거든요. 그럼 얘는 그 같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힘들어요. 알지 못하니까 있은 날 1년을 우선 적용시키고 통상 판례는 얘는 정당한 사유도 일반적으로 인정된다고 봐요.
그래서 1년보다 플러스 알파 기간까지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것이 당연히 제3자 소송의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럴 때는 원고 적격도 논점 걸리겠네요. 네, 맞아요. 오른쪽에 보시면 행정심판의 재결이 없으면 처분이 있은 날 1년이고요. 재결이 있으면 아까 제가 뭐라고 읽어드렸어요? 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라고 괄호 쳐 있어요. 이때는 뭐요? 재결이 있으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원처분 중심주의.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원처분에 대해서,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이,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처분과 관련된 하자하면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밑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에도 원처분 중심주의 적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재결 자체에 고유한 하자가 인정될 때 이건 뭐 어디 있는 거죠? 행정소송법 19조 단서에 있는 거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인정될 때는 재결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예외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 이것은 취소일 수도 있고 부작위법 확인소송일 수도 있다. 그쵸? 모두 다 뭐예요? 재소기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재결에 대해서 부작위를 냈다. 뭐 그런 경우는 뭐 사실상 없다 해서 1, 2, 3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다시 왼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변기간 규정이 있어요. 사망에 굉장히 간단히 나와 있거든요.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1항 90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1항에 의한 기간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90일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불변기간이라는 게 뭔데요?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일수가 그 날짜 일수요. 일수가 법률로 정해져 있는 기간을 여기선 90일로 정해져 있죠. 법원이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을 말해요. 즉 법원이 임의로 95일, 96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고정값이에요. 상수값이에요. 90일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뭐랑 비교하셔야 돼요? 여기 위에 보시면 있은 날의 경우에 있어서는 2항은 2항, 1항은 3항이랑 묶어요. 이렇게 하면 2항에서는 1년 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플러스 알파 기간 법원이 늘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정해져 있는 1항의 90일은 사망 때문에 불변기간이니까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없어요. 무조건 90일입니다. 정당한 사유 같은 거 법원이 임의로 늘릴 수 있는 사유, 정당한 사유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가항력이 발생한 경우까지 무조건 90일을 준수하라고 하면 국민의 권익구호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보시게 되면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조직법이나 민사소송법이나 민사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 준용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도 준용할 수 있어요. 민사소송법 173조에 보면 소송행위 추한에 대한 불가항력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행정심판법이랑 그래서 비교해야 돼요. 행정심판법 27조 2항에 있는 내용이 여기 173조에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 아실 수 있겠죠? 불가항력 규정이 행정심판법 27조에 있어요. 27조에 정확히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청구인은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 1항은 90일이죠. 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전쟁 나는데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 제기하고 있을 수는 없죠. 우선 살아야 돼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전쟁 끝나고 그때부터 14일 기간 더 준다는 거예요. 14일 기간. 민사소송법 173조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똑같다면서요. 2주라고 돼 있어요. 네, 똑같이 14일이네요. 그쵸? 네, 그래서 결국 14일이에요.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소송법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소송법 173조 1항을 준용하면 행정심판법 27조 2항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불변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변기간 90일을 불가항력이 인정될 때는 예외가 인정될 수도 있다. 근데 이때 요 14일도 불변기간이랍니다. 90일도 불변기간, 14일도 불변기간. 그러니까 법원이 임의로 90일을 2일 이런 거 안 돼요. 14일을 15일, 16일 이런 건 안 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한 번 더 이와 같이 소송을 추안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도 우리가 행정소송법 20조 규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행정심판법 27조를 봤는데요. 특히나 밑에 있는 이 고지제도 이 문제와 관련돼 갖고 즉 오고지 불고지에 따른 불이익방지 규정 이거와 관련돼서 행정심판법과 그리고 행정소송법의 27조와 20조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심판법 27조로 심화학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화학습 한다니까 걱정되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심화하진 않아요. 그러면 27조 1항 우리 아까 봤었네요. 27조 보시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된다. 아까 봤던 내용이에요. 근데 요거는 여기 7항에 있는 거랑 비교해야 돼요. 7항 보도록 할게요. 1항부터 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 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청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쭉 여긴 적용 안 한대요.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해 볼까요? 행정심판의 종류는 몇 개? 행정심판법 5조. 5조 1호 취소심판, 5조 2호 무효등확인심판,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5조 3호 의무이행심판. 그런데 5조 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거부처분과 부작위 2개를 대상으로 하게 돼요. 근데 7항에서 뭐라고 했냐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에 제한 안 받아. 그리고 나서 모든 의무행심판이라고 안 했어요. 의무행심판의 대상이 거부처분, 부작위 2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심판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행심판은 이건 여기 있는 거예요. 궁금해졌다. 뭐가 궁금해지셨어요? 저도 느낌이 와요.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이와 같은 불복기간, 이건 소송이니까 제소기간에 적용 제한 안 받아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행정소송법 38조 1항이 제소기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아서 그랬었어요. 그쵸?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취소심판에 대한 청구기간 규정을 무효등 확인 심판에 대한 준용 규정에서 준용안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7조의 심판 청구기간 규정 내에서 이미 여기서 이렇게 직접 배제시켜 버렸어요. 여기는 준용 규정, 여기는 직접 배제 규정을 두었네요. 하지만 결과는 무효등 확인 소송, 무효등 확인 심판 똑같아. 그쵸? 네. 그 다음 2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항 우리 방금 전에 봤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사변. 이 경우까지 너 꼭 가서 행정심판 그 안에 90일 안에 하렴.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법치행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재판 청구권을 너무 침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예요? 예외적으로 14일 더 준다고 했어요. 행정심판법엔 규정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27조 2항. 행정소송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준용했었어요. 기억나시죠? 3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3항 보도록 합니다. 처분이 있은 날, 요건 어디 있던 거죠? 행정소송법 20조 2항에 있던 거. 비슷비슷? 네, 비슷비슷. 있은 날, 네. 정당한 사유? 있을까요? 밑에도, 짠, 내려가시면. 있은 날, 정당한 사유? 있네요. 뭐가 달라요? 나머지는 똑같은데, 위에는 1년 365일이라고 한답니다. 여기는 180일에 2분의 1보다가 조금 더 적답니다. 네, 그렇게 돼 있어요. 3항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20조 2항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그러면 어렵지 않으니까 4항 갑니다. 안날 90일, 불가항력 사유소멸 14일. 이것은 불변기간이다. 이건 또 뭐랑 비슷해요? 이거는 소송법 20조 1항이랑 비슷해요. 요거는 소송법 20조 2항이랑 비슷해요. 요거는 소송법 20조 3항이랑 비슷해요. 그러면 2, 5, 6, 7 행정소송법에서 못 보던 거네요. 예, 1, 3, 4 소송법에 있던 거랑 비슷하네요. 예, 그걸 체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비교하기 편하겠네요. 예, 위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90일 불변기간. 왜? 여기는 여기 1.5항에 불가항력 발생했을 때 14일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14일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행정심판법 27조는 90일 14일이 있었어요. 14일이 90일 14일 데리고 내려와요. 데리고 내려와서 90일 14일 모두 불변기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이거 두 개는 안날이니까요. 그래서 4항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과 2항의 기간은 1항과 2항 불변기간으로 한다. 짧으네요. 불변기간이에요. 예, 뭐라고요? 위에서는 법원이, 여기서는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기간이겠죠? 상수값이에요. 오, 중요한 내용이 막 나오려고요. 7항까지 아까 봤어요. 5, 6항 남았네요. 5, 6항을 보기 전에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 중요한 만큼 우리가 대우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이앞 대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부터 한번 볼게요. 행정절차법 26조. 이거는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인데 예, 이걸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잠시 판서를 통해서 행정절차법의 간단한 내용 한번 구성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행정절차법의 고지제도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행정절차법에는 예, 신입생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신입생 처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 처지에는 자유롭게 혼자 예,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예, 군대를 처음 가시게 되면 1병과 2등병 때, 2등병과 1병 때까지는 말을 하면 안 되고 예, 상병의 손을 잡지 않고는 걸어 다닐 수 없습니다. 유아와 같은 상태죠. 예, 대학을 처음 가도 신입생 때는 예, 혼자서 다니질 못합니다. 예, 중앙도서관을 어떻게 문을 여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 처지의 때는 예, 행정 절차를 거쳐서 선배님의 손을 잡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지는 행정지도, 행정 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예, 중심적인 내용은 당연히 행정절차법의 핵은 처분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 처분 절차에는 다시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통처분 절차, 그리고 신청에 따른 처분 절차, 불이익처분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 절차는 수익적인 처분이니까 신청했겠죠? 네, 수익적 처분 절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처분 절차가 행정절차법의 중심이고 그 중에 중심은 불이익처분 절차이며 여기에는 행정절차법 21조의 사전통지와 22조의 의견 청취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처분 절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처분 절차라는 것은 이것은 예, 수익적 처분이든 침익적 처분이든 복효적 처분이든 불문하고 모든 처분에 다 적용되는 처분 절차를 공통처분 절차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공통처분 절차에는 처분 기준 설정 기준 공표, 그 다음에 이유 제시, 이건 많이 보셨죠? 서면주의, 구두 통보하면 안 되고요. 처분 정정과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순서대로 지금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20, 23, 24, 25, 26에 26 보도록 합니다. 26조에 보시면 예,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고지제도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고지제도라는 것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밖에 불복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그와 같은 불복을 한다고 했을 때 불복 청구의 절차 및 불복 청구의 청구 기간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원칙을 고지제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서는요, 두 가지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어요. 불복 방법으로서 무엇과 무엇,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고지제도에 대한 규정은 행정절차법 26조 외에도 행정심판법 58조에도 함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와 같은 불복 방법을 행정심판법이다 보니 행정심판에 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어요. 즉 행정심판법 58조는 여기에 대한 규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불복기간, 불복 절차에 대한 고지를 한다라고 했을 때 행정심판에 대한 고지는 행정절차법 26조 및 행정심판법 58조에 근거하여 행정심판에 대해서 처분행정청은 당사자 등에게 고지해줘야 되고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기간 등에 대해서는요, 행정절차법 26조를 근거로 고지를 해줘야 되는 고지 의무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지제도에서 살펴봤고요. 그럼 이 고지제도에 따른 오고지, 불고지, 불이익 방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도해식 행정법 체계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고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행정심판과 관련된 고지는 행정심판법 58조, 그 다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한 고지는 행정절차법 26조를 근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58조, 26조가 겹치는 부분은 바로 이 행정심판,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중에서도 청구기간에 대한 문제죠. 그렇다면 그와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를 해줘야 될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처분행정청의 행정심판 청구기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즉 오고지한 경우와 불고지한 경우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고지라는 것은 그 청구기한을 잘못 알려준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불고지라는 것은 전혀 알려주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 27조 5항과 6항에서 오고지의 효과, 불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7조 5항에 따르게 되면 5항입니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90일이죠.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 청구가 있다면 100일로 알렸는데 95일 차에 만약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면 그 행정심판은 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90일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각하시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즉 오고지의 효과에 대한 규정은 90일보다 긴 기간으로 처분행정청이 잘못 알려준 경우에는 그 잘못 알려준 기간 내에만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인정해 주겠다는 불이익 방지 규정이 되겠습니다. 6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혀 여기에는 심판 청구 기간을 알려줘야 되는데 전혀 알려주지 않아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3항은 180일이죠. 90일을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긴, 두 개 중에 긴 기간으로서 180일 이내만 행정심판 청구를 한다면 받아주겠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고지 의무, 고지제도에 위반돼서 오고지, 불고지를 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이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 불이익 방지 규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 불복기간,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고지제도야. 근데 그 불복 방법이 행정심판인 경우에는 58조와 26조가 모두 적용돼서 행정심판에 대한 오고지, 불고지는 행정심판법 27조 5항과 6항에 적용을 받아서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말이야, 행정심판법 58조는 적용되지 않지만 행정절차법 26조에는 엄연히 소송제기, 행정소송제기와 관련된 그 절차 및 기간에 대해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만약 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잘못 고지, 오고지, 안 고지, 불고지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이 드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또 화살표를 따라가야겠죠? 예, 화살표를 따라오세요. 띠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따라갔어요. 더 따라가야겠네요. 쭉 따라가니까 조금 작게 해서 쭉 따라가니까 여기까지 따라가요. 아, 20조로 갔어요? 20조에 뭐가 없어요? 오고지, 불고지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엄연히 행정절차법 26조에 따르게 되면 행정심판이라는 불복방법 말고도 행정소송이라는 불복방법에 대해서 그 청구 절차 및 청구기한을 고지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행정소송법 20조에서는 그에 따른 불이익 방지 규정으로서 오고지, 불고지 효과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요거 행정심판법에 있는 거 5항, 6항을 이렇게 유추 적용시키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판례! 행정심판법상 오고지, 불고지의 불이익 방지 규정은 행정소송에 적용할 수 없느니라 라는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5항, 6항이 이렇게 행정소송에 있어서 불이익 방지 규정으로서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행정소송과 관련된 그 청구 절차 및 청구기한을 잘못 알리거나 안 알려줬을 때는요, 참으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네요. 예, 우리 지금까지 제소기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좀 몇 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개의 판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 그 중에 중요한 것들은 판서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처분의 내용을 처리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그 납부 의무자가 그때 부가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무슨 말인지 바로 안 오시죠? 예,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판례 사실관계에 따르게 되면 그래요. 개발부담금이라는 금전급부 하명이죠. 돈 내라는 거예요. 이 개발부담금 부가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개발부담금 부가처분의 그 통지서를 말이죠. 그 회사의 아르바이트생이 받았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아르바이트생이 받았으면 아르바이트생의 손에 통지서가 넘어갔을 때 뭐를 적용시키겠다? 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 90일 알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심판법 18조 1항 소정의 심판 청구의 기사점 및 처분이 있음을 안날 이라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하고 진짜로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았다는 게 뭐라고요? 현실적으로 진짜 알아야 돼요.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에 관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는 등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예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라고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나는 알 수가 없었어요 라고 반증이 없는 한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지에 원고의 아르바이트 직원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때의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그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예, 뭐라고요? 여기 안날에다가 화살표 땡기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동그라미 아르바이트생이 받았을 때는 안 겁니다. 그 다음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단순히 우편물의 수령을 위임받은다. 즉 처리를 위임받은 게 아니고요. 우편물 수령만 위임받은 거예요. 예, 수령을 위임받은 자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경우에는 납부 의무자가 그때 부가처분이 있음을 안날로 되지는 아니한다. 위에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이번엔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관례에 따라 부재 중인 납부 의무자에게 배달된 이번에는 아까는 개발부담금, 지금은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부가처분의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납부 의무자가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등의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수령만 위임했다는 거예요. 수령 좀 해주세요. 뭐 오면요. 이것만 했다는 거죠.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으로 된 사항에 관해서 납부 의무자를 대신해서 그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아르바이트생은 그 처리 권한까지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아파트 경비원은 처리 권한은 위임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설사 위 경비원이 위 납부 고지서를 수령한 때 위 부과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경비원이 딱 보고 봉투만 봐도 느낌이 와. 이건 과징금 납부야. 알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납부 의무자 자신이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것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아파트 경비원이 그것을 수령했다고 해서 그 납부 의무자가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 화살표 땡겨서 뭐라고요? 아파트 경비원 X. 그 다음 판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특정인 갑에게 어떤 처분 통지서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주소가 불명인 거예요. 실제 이 사건은요, 주소가 불명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래요. 집에서도 살고, 회사 숙직실에서도 살아요. 왔다 갔다 하는데,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연구실에서 거의 대부분 있고 집에 잠깐 찍고 와요. 씻고만 딱 나와버리는데 이 사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지를 못 받아요. 못 받아서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됐다? 관보에다가 그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공고밖에 못했어요.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진짜로 알아야 된다. 공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날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판례는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등에 공고한 경우에는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상대방이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공고 효력 발생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에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된다. 그러면 뭐라고요? 여기서 이제 또 화살표 땡기세요. 특정인에 대한 공고 X. 그죠? 특정인에 대한 공고는 공고의 효력 발생일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문제로서 공고를 한 경우에는 판례가 이렇게 봐요.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이 발생한 날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거 우리 좀 이따 같이 판서를 통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분상 제3자는 통상 있은 날 1년 적용된다고 했는데요. 처분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90일 적용받을 때가 있을까요? 있어요. 어떨 때 있냐면요. 건축허가 취소를 구했던 사건인데요.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어떤 경위로든 그와 같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이상은 행정심판법 18조 1항에 의해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제3자가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즉 뭐냐면 처분상 제3자라고 할지라도 1년이 아니라 얘가 알았다면 90일 적용받는 게 맞고 90일에 적용을 받으면 이 항에 있는 정당한 사유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3자라고 할지라도 알기는 힘들지만 알 수 있었다면 그때는 90일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자료를 통해서 판례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판서를 통해서 우리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매직 행정쟁송법 서브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교재에다가 단권화를 시킬 수 있는 보충 자료는 첨부 자료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판례가 있는데요. 방금 전에 보던 부분부터 먼저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원합의체 판례를 통해서 판례 변경된 부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고시공고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주민등록 말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 처분 통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집에도 살고 회사에도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휴게실과 집에서 사는데 회사 휴게실에서 24시간 중에 23시간 59분 59초를 거기서 살고 있다 보니 통지서가 도달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분이 있다고 공고를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공고를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어쨌든 특정인에 대한 것이다. 특정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는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현실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선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고시공고에 대한 문제라고 할지라도 있은 날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조 2항에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20조 1항에 안날 부분의 규정 적용받고 있다는 거, 1항 적용받고 있다는 고시공고도 1항 적용받고 있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시공고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통지서 발송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이라고 하는 불특정이에요. 누구한테 통지서를 보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같은 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일간지나 게시판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고시 공고를 하게 되는데 불특정 다수인입니다. 불특정 다수인. 이런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면요. 도시계획 처분이에요. 행정계획 말하는 겁니다. 행정계획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도 뭐 적용된다고요? 20조 2항이 아니라 20조 1항에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 적용돼요. 안날 적용되는데 이때는 언제 알았다고 본다고요, 판례가?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예를 들어 수원시 40만 주민을 전체를 대상한다면 40만 주민 찾아서 언제 알았어요? 언제? 진짜 언제 알았어? 진짜 언제 알았어? 이러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네. 정신병자 같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고시에 효력이 발생한 날이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날. 40만 주민은요. 고시에 효력이 발생한 날 동시에 한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의지한다. 판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제소기간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요. 대상 적격과 관련돼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판례가 변경됐는데요. 경정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정처분은 뭐냐면 고칠 경, 정할 정, 그죠? 고친다는 겁니다. 뭘 고친다? 당초에 과세처분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세처분 이게 얼마짜리였어요? 이게 2천만 원짜리였습니다. 2천만 원 과세처분인데 증액 1,000만 원 중에 이거 3천 들어갑니다. 3천 플러스 1,000 들어갔어요. 플러스 1,000 이렇게 잡고 당초 과세처분 얼마라고요? 2천 들어갑니다. 2천 2천만 원 들어가 주시고 감액 들어갔습니다. 1,000 들어갑니다. 1,000 마이너스 1,000 들어가겠습니다. 마이너스 1,000 시장 통과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증액을 시킨다라고 할 때는 판례가 지금까지 어떻게 봐왔었냐면 여기 2천만 원이 3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이 앞에 있었던 2천만 원짜리 과세처분은 효력이 소멸하고 3천으로 대체됨으로써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된다라고 봤습니다. 흡수되면 앞에 처분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없으니까 소송을 뭐에 대해서? 증액경정처분 3천짜리 이쪽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이게 대상적격 문제고 또한 제소기간은 어떻게 봅니까? 제소기간 역시도 증액경정처분이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적용시킨다 이겁니다. 기산점 언제라고요? 기산점 증액경정처분 있음을 안날 이렇게 적용시켜요. 이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판례가 이쪽에서 바뀌었어요. 감액 들어가도록 합니다. 감액은 여러분들이 뭐랑 비슷하게 보시면 되냐면 이거랑 비교해 보세요. 종래에는 판례가 이거랑 똑같이 봤어요. 원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청구 들어갑니다. 근데 일부 인용된 거예요. 일부 인용된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원처분 중심주의 우리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원처분이 만약에 과세처분입니다. 여러분들 국세라고 한다면 필요적 행정심판 청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세청장에게 심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국세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라는 특별 행정심판 거쳐야 됩니다. 2천만 원짜리 과세처분이 나와서 심사 청구 들어왔습니다. 행정심판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일부 인용됐습니다. 일부만 인용이 됐어요. 일부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얼마로 내려가? 2천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 1,000만 원도 낼 수 없어. 계속적 불복을 합니다. 소송 제기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원처분인 2천만 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까? 아니면 재결인 1,000만 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습니까? 원처분 중심주의에 따르게 되면 지금 재결에 따라 남아있는 1,000만 원은 원처분인 2천만 원이 1,000만 원의 형태로 남아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처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겠죠. 무슨 말이에요? 일부 인용 재결에 있어서 소의 대상이 무엇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종래 판례는 그렇게 봤어요. 과세처분이 2천에 감액경정에서 1,000 들어갔으면 원래 있던 이 2천이 현재 이 1,000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 2천이 1,000의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뭐예요? 결국 이거 전체가 원래 당초 과세처분인 거야. 해서 여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돼. 대상적 격도, 당초 과세처분. 그리고 제소기간 적용도 어떻게 적용시킨다고요? 그거 역시도 이 당초 과세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적용을 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당초 과세처분 이건 문제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의 신청을 들어가서 재조사 결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이의 신청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 청구나 소송 제기는 아직 고려하지 않습니다. 과세관청 행정청이 그 다음에 무슨 판단을 무슨 결정을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 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시간 안에 이미 제소기간 도과합니다. 따라서 얘는 정말로 10원도 안 내도 되는 친구인데 2천만 원 나왔다가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이거는 좀 달리 보세요. 2천만 원 나왔다가 1,000만 원 줄였는데 2천만 원도 원래 2천만 원도 안 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불복해야 되잖아요. 그쵸? 불복을 해야 되는데 재조사 결정, 즉 행정청한테 이의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이의 신청된 행정청이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재소기한 도과됐다고 이걸 기준으로 하게 되면 그럼 위법한 1,000만 원 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판례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그러면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감액 경정했을 때 이쪽조차 위법하다면 참으란 얘기냐 해서 판례가 어떻게 재판 청구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준 바꿔줬습니다. 기준 이렇게 바꿔갖고 감액 경정이 있었으면 감액 경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라. 대상적 격도 여기서 여기를 바꾸겠다. 제소기한의 기산점 역시도 제소기한은 여기서 여기를 바꾸겠다. 그래서 국민의 권익구지의 폭을 확대시킨 전원합의체 판례였었습니다. 알겠죠? 이건 제소기간과 대상적 격의 논점이 같이 겹쳐 있었네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은 우리 매직 행정쟁송법 서브 교재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의식 행정법 체계도를 통해서 제소기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